철밥통이라던 60대 공무원, 퇴직 후 은둔 생활하게 된 사연.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은퇴 후 삶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특히 공무원처럼 한번 들어가면 평생 안정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직업은 막상 퇴직 후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저 연금만 받으면 평생 편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정작 막상 퇴직하고 보니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철밥통이라고 불리던 공무원 퇴직자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내가 일하는 동안은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공무원은 정년도 보장되고 연금도 넉넉하니 퇴직 후가 남들보다 편하겠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물론 직장 생활 동안에는 그런 안정감이 크게 작용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나를 지켜주던 조직을 떠났을 때 내 삶을 스스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한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실제로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토대로 구성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사, 공단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에 쉽게 공감하실 거라 믿어요. 1. 퇴직 후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김모 씨의 사연. 먼저 오늘의 핵심 인물인 김모 씨 60세 가명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퇴직하기 전에는 6급까지 승진하며 나름 자신의 커리어를 착실히 쌓아왔어요. 처음에는 급여가 많지 않아도 매년 조금씩 오르는 월급과 안정된 지위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도 공무원이면 부모님도 안심이지 퇴직하면 연금이 나올 텐데 굳이 큰 욕심 낼 필요 있나? 같은 말을 많이 했고 김 씨 본인도 묵묵히 일만 했다고 해요. 문제는 60세의 정년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퇴직하면 연금 받으면서 여행 다니고 손주도 보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라며 막연히 기대했는데 정작 막상 퇴직해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소득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 일이었어요. 퇴직 전에는 나름 성과급도 조금씩 받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사실상 월 수입이 꽤 괜찮았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 들어오는 건 공무원 연금이 전부이니 이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퇴직하고 쉬고 있는 김 씨를 향한 주변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죠. 아내나 자녀가 그냥 푹 쉬세요. 이제는 본인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하세요. 라고 말해도 김 씨 본인은 계속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관공서 조직 문화에서만 일하던 김 씨가 밖에서 뚝딱 다른 일을 찾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구직에 도전해 보려고 해도 초고령 사회의 흐름 속에서 나이 많은 퇴직자를 선뜻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고 기껏해야 단기 파트타임이나 단순 업무 중심의 자리 정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는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점점 줄어들었고 대인관계도 좁아지다 보니 집 안에만 머무는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60세라는 아직 상대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우울감까지 찾아오게 됐고요. 2. 은퇴 후 삶을 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 3가지. 그래도 공무원인데 연금이 있잖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건 큰 메리트입니다. 다만 그 연금이 실제 생활비에 충분치 않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거나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싶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3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 A. 퇴직 후 소득 격차에 적응 못한 7급 공무원 출신. 인물 배경. 7급 공무원 시험에 비교적 젊은 시절 합격해 퇴직 시점까지 27년 정도 근무한 박모 씨 59세, 가명. 본인은 나는 특별한 취미도 없고 그냥 공무원이라며 월급 받으면 그게 내 인생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문제.
막상 퇴직을 맞이했을 때 연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었고 공무원 재직 시 절약 없이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퇴직 후 재정 상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 마땅히 다른 부수 입원을 만들 준비를 해두지 않아 어디선가 꼭 돈이 나와야 하는데 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그저 공무원 신분일 때는 알아서 월급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벌어야 하는 입장이 되자 막막해진 거죠. 주요 고민. 연금을 받아도 집의 월세,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서 결국 적자를 메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급한 마음에 퇴직금까지 생활비로 써버리다 보니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완전히 빈털털이 되겠다는 공포감이 찾아왔습니다. 사례 비조직 문화 밖에서의 인간관계 단절. 인물 배경. 지방의 한 관공서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이모 씨 61세, 가명. 지방 공무원의 특성상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저 사람 공무원이야 라는 인식으로 살아왔고 본인도 그에 맞춰 권위가 있다고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은퇴 후 문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그동안 자신을 인정해주던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관공서를 떠나니까 어느 단체나 모임에 나가도 뭔가 찬밥 신세가 된 느낌. 이미 본인이 속해 있던 조직에서의 지위나 직함이 사라지자 자신이 사회적으로 무가치해졌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주요 고민. 가까이 지내던 동료들이나 후배들과의 관계도 퇴직자라는 이유로 점점 소홀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었어요. 모임에 나가도 이제는 내가 할 얘기도 없네라며 주눅 들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피하게 되면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례 씨 연금도 받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인물 배경. 서울에 소재한 중앙부처에서 근무했던 최모 씨 62세, 가명. 5급까지 승진을 하고 나름 탄탄대로를 걸어온 전형적인 베테랑 공무원입니다. 재직 중에는 바쁘게 일하느라 정작 내가 퇴직 후에 뭘 하고 싶을까?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은퇴 후 문제. 공무원 연금이 있잖아? 라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해주고 본인도 그렇게 믿었지만 정작 은퇴 후 첫 달이 되니 뭐라도 안 하면 불안하다라는 강박관념이 들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표나 일상 루틴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리자 그 심리적 공허감이 경제적 불안감으로도 이어진 거죠. 연금으로 기본 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긴 하지만 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쩌지? 의료비나 자녀 문제가 생기면 같은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주요 고민.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무원 재직 당시에는 늘 지시와 업무가 있었으니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매일이 마음만 바쁜 무계획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3.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까? 위 세 가지 사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김 씨 사례처럼 많은 공무원 혹은 안정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분들이 막상 퇴직 후에는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정적 준비. 연금이 있다고 해도 지금의 생활 수준이 연금만으로는 유지가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대출, 자녀 교육비, 부모님 부양 등 다양한 지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이 크게 부족하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최소 5년 전부터는 퇴직 후 예상 지출과 연금 수령액, 예비 비용 등을 꼼꼼히 계산해보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다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예금, 적금뿐 아니라 오래된 집을 소형으로 다운사이징 한다거나 혹은 본인 능력에 맞는 소규모 창업을 고민해보는 방법도 있죠. 단, 무턱대고 요식업이나 자영업에 뛰어드는 건 너무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퇴직 전부터 다양한 모임이나 봉사활동, 동호회에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속해 있을 때보다 은퇴 후에 더더욱 사람들 사이에서의 교류가 중요해집니다. 조직을 벗어나더라도 내가 계속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허무함을 줄일 수 있어요. 더불어 일자리 정보나 봉사활동 기회 같은 것들도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고요. 정서적, 심리적 준비.
은퇴와 동시에 일상 루틴이 사라지는 건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고 업무를 통해 인정받는 기회도 없어지니까요. 취미활동, 자기개발, 혹은 새로운 배움을 통해 은퇴 이후의 내 삶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운동, 요리, 여행, 글쓰기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큰 활력이 될 수 있어요. 나이살 먹고도 배울 수 있는 환경 찾기. 요즘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은퇴자, 대상 강좌가 늘어나고 있어요. 해당 지자체 문화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있죠. 현역 시절에 못 배웠던 기술이나 지식을 배워서 알바로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소득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겁니다. 은퇴 후 전문 강사, 시니어 컨설턴트, 1인 창업 사례도 점점 늘고 있으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요.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 은퇴라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일이기도 해요. 갑자기 집에만 있는 가장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의 아빠 혹은 엄마는 이제 일 그만하고 즐기세요 라며 반대로 권유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왜 불안한지, 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지, 왜 쉬고 싶지 않은지 등을 솔직하게 가족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때론 가족이 더 좋은 아이디어나 지원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서로의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결론 은퇴 후 삶도 계속되는 인생이다. 얼마 전까지 철밥통이라고 불리던 그 누구보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된 점이 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직무와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안정, 권위, 나만의 사회적 역할을 잃어버린다는 뜻과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삶의 의미까지 잃었다고 느낄 정도의 큰 변화죠. 하지만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전에 준비만 잘 해둔다면 퇴직 후에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와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단, 그 자유와 기회를 누리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직장에만 매달려 왔던 분들이라면 은퇴 후의 시나리오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노트 한 권을 꺼내서 혹은 컴퓨터 문서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어보세요. 은퇴 후 월별 예상 지출은 얼마인지, 연금을 포함해 예상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부족분을 메울 방법은 무엇인지, 퇴직금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방법, 부동산 정리, 재취업, 투자 등. 한 달에 얼마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요. 마음 편하게 취미생활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퇴직 후 내 삶이 막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혹은 믿을 만한 전문가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내 계획을 현실과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막상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생각보다 빠듯하거나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 과하게 걱정했구나. 이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겠네 하고 안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은퇴 후 삶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직장 종류와 상관없이 은퇴 후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디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그 껍데기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건강한 다음 챕터를 설계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나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조금씩 시작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도 있고 또 자기만의 노하우를 이미 잘 터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공유해 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국보다 싸다. 라오스 팍세 은퇴 생활, 한 달 생활비 대공개. 한국에선 은퇴하고 나서도 숨 쉴 틈이 없어요. 생활비에, 의료비에, 자식들 걱정까지.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조용한 해외 시골에서 한 달만이라도 살아보고 싶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을 꿈꿉니다. 여유로운 커피 한 잔, 시끄럽지 않은 아침, 따뜻한 햇살, 그리고 부담 없는 생활비.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죠. 매달 고정 지출에 허리가 휘고 물가 상승은 무섭게 치솟고 건강도 걱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선 해외 은퇴 생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 한 달 살기가 아니라 동남아 정착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라오스 팍세 PAKS이라는 조용한 지방 도시입니다. 라오스는 태국 옆에 있는 내륙 국가로 물가도 낮고 사람들도 온순하며 은퇴 생활을 조용히 보내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특히 남부 지역 팍세는 관광지보다는 현지인 위주의 삶이 이어지는 소도시라 실생활 물가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팍세의 은퇴 생활비는 얼마나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 달 고정 생활비가 6,070만 원. 직접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 경기도 성남에서 택시 운전하다 은퇴한 박모 64씨는 2023년 말 팍세로 혼자 떠났습니다. 처음엔 한 달 살기 목적으로 갔지만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진짜 놀랐어요. 월세 15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아도 에어컨 나오고 온수 잘 나오고 와이파이 무료고요. 밥은 하루 2끼만 먹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외식 한 끼가 3,000원에서 5,000원이면 해결돼요. 커피는 1,000원에서 2,000원. 박 씨의 한 달 지출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월세 약 15만 원. 식비 약 25만 원 외식 중심. 교통비 약 5만 원 툭툭 버스 이용. 기타 생필품 및 여가 비용 약 1,015만 원. 총합 약 6,070만 원. 한국에선 관리비만 해도 15만 원이 넘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건 말 그대로 해방이에요. 2. 노후 의료 걱정? 기본 진료비 2,000원 수준. 김모 62씨 부부는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병원비였다고 해요. 둘 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고 국내 병원 진료비와 약값 부담이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라오스에선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물어봤죠. 깜짝 놀란 건 현지 병원 진료비가 2,000원에서 5,000원 사이라는 거예요. 약도 싼 편이고요. 물론 큰 병이 생기면 방콕이나 태국으로 나가야 하지만 평소 기본 진료는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어요. 김씨 부부는 팍세에 머무르며 매달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간단한 약을 처방받는데 드는 비용이 두 사람 합쳐 약 1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만 해도 월 수십만 원이 나가는 현실을 보면 이 역시 은퇴 후 선택지로서 매력적인 이유가 됩니다. 3. 조용한 삶, 소소한 행복이 있는 진짜 은퇴 실현.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현정 58씨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다 은퇴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팍세로 향한 여성입니다.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외국어도 잘 못해서 무서웠는데 막상 와보니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매일 아침 강가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망고 하나 사서 숙소에서 먹는 게 낙이죠. 이 씨는 월 5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 중이며 현지에서 간단한 요가 모임이나 한국인 커뮤니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안 써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내 시간에 맞춰 사는 게 진짜 은퇴 아닐까요? 라오스 팍세 생활의 장점 요약. 저렴한 월세 1,020만 원 수준의 주거 공간 다수. 외식 및 식재료 비용이 저렴. 기본 의료비가 낮고 필요시 태국 병원 이용 가능. 치안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사람들도 친절. 한국인 커뮤니티도 형성되어 있어 정보 교류 쉬움. 생활 속 스트레스가 적고 여유로운 시간 활용 가능.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월 100만 원 이하로 은퇴 생활을 꿈꾸는 분. 조용하고 자연 가까운 삶을 원하는 분. 건강 관리에 집중하면서도
비용 절감을 원하시는 분, 삶의 속도를 줄이고 자신만의 시간을 찾고 싶은 분, 마무리하며. 물론 라오스 팍세 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한국처럼 의료 시스템이 촘촘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다른 점도 많아요. 인터넷 속도, 전력 문제, 낯선 환경 등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은퇴를 꿈꾸느냐는 거죠. 돈보다 삶의 질, 속도보다 여유, 보여주기보다 느끼기. 이런 삶을 원한다면 팍세는 충분히 매력적인 은퇴지입니다. 한국에서 벗어나 한 달만 살아봐도 당신의 은퇴 플랜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몰라요. 팍세 은퇴 생활 나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조금의 용기와 철저한 준비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포인트를 꼭 체크해 보세요. 1. 월 얼마면 가능할까? 기준은 100만 원. 라오스 팍세에서 은퇴 후 최소한의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대략 월 70만 원, 100만 원 선입니다. 이 안에는 주거비, 식비, 교통비, 취미생활비, 간단한 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더 아껴 쓰면 50만 원으로도 생활은 가능하고 더 쓰면 풍요로운 생활도 가능하죠. 핵심은 내가 얼마나 단순한 삶을 수용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꼭 고급 아파트, 수입차, 매일 한우 먹는 삶이 아니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면 팍세는 진정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어요. 2. 비자 문제 어렵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오래 살아도 되나? 걱정하시는데 팍세를 포함한 라오스는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현지에서 간단한 연장 절차를 통해 장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또한 태국 국경과 가까워서 비자령 국경 넘기로 체류 연장을 하기도 쉬운 지역이죠. 좀 더 안정적인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태국의 은퇴 비자처럼 라오스 내 장기 체류 비자 정보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3. 언어? 영어 조금만 해도 충분. 현지어인 라오어를 전혀 몰라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상점, 숙소, 병원, 카페 등은 대부분 영어로 간단한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또 라오스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영어보다 불어를 쓰는 사람도 일부 존재하지만 여행자나 은퇴자들을 자주 접하는 상점에서는 영어에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태도예요. 말이 잘 안 통해도 미소를 지으며 제스처를 써가며 소통하면 대부분 따뜻하게 받아들여줘요. 한국에서의 복잡하고 날선 관계들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교류가 회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팍세 생활, 내 삶을 바꾼다는 건 사실 해외 은퇴 생활이라고 해서 거창할 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걱정 없이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죠. 누군가에겐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잊고 있었던 삶의 본질을 되찾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선 2,000원 커피 한 잔도 아껴야 했던 분이 팍세에선 강가에서 1,000원 커피 마시며 해지는 걸 바라볼 수 있어요. 전세금 고민에 잠 못 들던 분이 월세 15만 원 숙소에서 새소리 들으며 자는 여유를 느껴요. 나이 들면 할 게 없다던 분이 시장 가서 현지인과 눈 마주치며 삶을 나누는 법을 배우게 돼요. 지금 준비한다면? 실전 팁? 혹시 그래도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준비하죠? 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래 단계로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한 달 예산표 작성해 보기. 은퇴 후 월 1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기. 팍세 한 달 살기 임시 계획 짜보기. 항공권, 숙소 한 달 살기 비용 조사. 해외 생활 커뮤니티 들어가기. 네이버 카페, 유튜브, 페이스북에 있는 라오스 은퇴 생활 정보 커뮤니티에서 정보 수집. 한번 다녀오기. 실제로 한 달 살아보며 나한테 맞는지 몸으로 확인. 마무리하며. 라오스 팍세는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짜 삶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조용히 나의 속도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곳에서 은퇴 후에도 사는 맛을 느끼고 싶은 분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당신의 은퇴 꼭 고층 아파트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지만 충분한 행복은 의외로 외국의 조용한 골목길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56세 공기업 퇴직자의 후회. 연금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악몽이 펼쳐졌다. 여러분, 혹시 은퇴 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누군가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황금빛 노후, 또 누군가는 돈 걱정 없는 근사한 삶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공기업에서 30년 가까이 다니다가 56세에 퇴직하면 연금이 술술 들어와서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세상 일이 꼭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퇴직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내가 진작 은퇴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라고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현실적인 은퇴 후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거나 혹은 그 길의 앞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 3가지도 곁들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분명 공감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고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1. 막막한 첫 달, 내가 벌써 파산 직전이야? 연금이 시작되자마자 깨닫게 된 현실. 저는 56세에 공기업에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본 연금이 있고 거기에다 추가로 넣었던 사적연금도 조금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죠. 왜냐면 절약만 조금 하면 매달 들어오는 연금에 맞춰 지출을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퇴직하자마자 닥쳐온 게 뭐였느냐면 건강보험료, 세금,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각종 공과금이었습니다. 현역으로 일할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막상 수입이 연금으로 바뀌고 나니 부담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직장 다닐 때는 못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라는 괴물이었어요. 저는 집 한 채가 있는 게 끝인데도 소득이 줄어든 데 비해 상대적으로 건보료가 확 오르니까 정말 퇴직 첫 달부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심리적으로 더 큰 부담.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직장 다니면서도 세금 건보료는 다 내던 돈이긴 해요. 그런데 고정급여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 금액들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죠.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것과 정해진 연금 안에서 뭔가를 지출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연금이 들어오는 날은 몇십 년 성실히 일한 보상이라 생각해 뿌듯했는데 이내 건보료니 각종 세금이니 빠져나가고 생활비 조금 지출하고 나면 이게 남는 게 없네 싶어요. 에이 설마 그래도 여유 있겠지? 저도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괴리. 이번엔 다른 분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생생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크게 3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60세 은행원 출신의 고민. 제 친한 친구 중에 60세에 은행을 그만둔 분이 있습니다. 은행권이라 아무래도 퇴직금도 조금 더 받고 연금도 넉넉하지 않을까 하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은퇴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마음껏 다녀보자였어요. 평소 여행을 정말 좋아하던 친구라 한두 달 간격으로 국내외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연금이 들어와도 세금 보험료 내고 고정 지출 빼고 나면 겨우 생활비나 맞춰지는데 거기다 여행 비용까지 쓰니까 금세 적자 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취미생활을 대폭 줄이고 자식들한테도 용돈을 더 달라는 말을 못하니 이럴 줄 알았으면 여행은 나중에 한 번씩만 갈 걸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례 2. 55세 중소기업 임원의 재취업 시도. 다른 친구는 중소기업 임원까지 했던 55세 분인데 은퇴 이후에는 쉬면서 농사라도 짓겠다라고 큰소리쳤어요. 평소 건강도 챙기고 싶고 시골에 부모님 땅도 조금 있어서 시작했는데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농사 자체가 취미 수준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분은 농업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자금은 바닥나고 다시 재취업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막상 55세 넘은 나이에 월급도 예전처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이 얼마 들어오지 않으니 당장 현금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다. 결국 지금은 소액 자영업이라도 해볼까 이리저리 알아보며 고민 중인데 몸은 이미 지쳐가고 그래도 언젠가는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사례 3. 62세 교사의 가족 부양 문제. 마지막으로 62세에 은퇴하신 교사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교사연금이 있으니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걱정 없겠지라고 주변에서들 말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녀 2명이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막내가 취업 준비를 길게 하다 보니 여전히 부모님에게 기대는 상황이래요. 퇴직 후에도 자녀들의 학비, 생활비 지원을 여기저기 해야 하니 정작 본인은 간단한 문화생활이나 외식도 신경 쓰면서 하게 됩니다. 월급 받다가 연금에 의존해서 애들 챙겨주려니 저축은커녕 늘 빠듯하고 어디 갈 때마다 이것 써도 되나부터 생각하게 된다. 젊을 때는 은퇴하면 해외여행 다닐 거야 라고 의욕만 컸는데 지금은 자녀 문제만 해결되어도 감사하다고 할 지경이래요. 3. 은퇴 준비 그리고 그 이후의 현실 조정.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시면 은퇴 후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연금이라는 게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안정된 수입인 건 맞지만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들은 어디서나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저만 해도 56세에 퇴직해서 월급 대신 연금을 받으면서 인생 이막 멋지게 시작해보자 생각했는데 첫 달부터 건보료 폭탄을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제야 은퇴 준비라는 게 단순히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 연금이 있다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를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지출 구조 파악하기. 우선 자신이 매달 무엇에 얼마만큼 쓰는지 면밀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돈이 들어와도 편하게 쓰고 자동이체로 나가버리니 막연히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퇴 후엔 월 소득 마이너스 필수 고정 지출, 가용 금액을 명확히 알고 거기서 생활비, 비상금, 취미 활동비 등을 배분해야 해요. 추가 소득원 고려하기. 꼭 재취업이나 창업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SNS 같은 채널을 활용해 작은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이라도 추가 소득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및 세금 효율화. 은퇴 후 지역 가입자가 되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혹시라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제도가 개편되었는지 등을 수시로 체크하는 게 좋아요.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잘 알아보면 노후 세금 절감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족과의 대화. 은퇴 후 재정 상태가 가만히 있어도 빡빡한데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서로의 경제적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지원 범위를 미리 합의해 두는 게 필요해요. 혼자 끙끙 앓다가 내가 해줘야지 하고 무리하게 지출하다가는 훗날 더 큰 후회가 생깁니다. 라이프 스타일 조정. 마지막으로 은퇴 전과 은퇴 후의 생활 패턴은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에서 연금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면 소비 행태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게 맞아요. 무조건 소비를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는 씀씀이를 유지하되 불필요하거나 과한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4.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사실 퇴직 직후에 많은 불안과 걱정을 느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금세 돈 걱정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정리해보니 어차피 인생 이막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더라고요. 어쩌면 은퇴 후의 삶이야말로 정말 내 의지와 방향성을 담아 살 수 있는 시간 아닐까? 제 경험과 주변 사례를 돌아봐도 기왕 은퇴를 맞이한 이상 현실적인 재무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자칫 난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어 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해보려다 보면 결국 연금과 저축이 바닥나고 새로 취업하기에도 나이 제한이 있고 훗날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5. 맺은 말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은퇴까지 몇 년 남았는데 너무 먼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은퇴는 당장 내일로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가까운 일이더라고요. 게다가 길어지는 수명만큼 노후라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면 지금부터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노후 재무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각종 지출을 최적화하거나 추가 소득원을 모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퇴 후의 삶이 무조건 악몽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천천히 즐기는 분들도 많아요. 다만 그분들 대부분은 은퇴 전부터 철저하게 계산하고 대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56세 공기업 퇴직자로서 직접 겪은 시행착오와 주변 사례 3가지를 통해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은퇴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안정감 있게 이어가려면 미리미리 현실적인 준비가 필수죠. 적절한 시점에 지출 관리, 세금 보험료 최적화, 추가 소득 창출 방안,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라이프 스타일 조정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며 살지 정말 나다운 삶을 찾는 과정도 꽤 중요하다고 봐요. 어찌 보면 은퇴 후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일 테니까요. 다만 그 바탕이 되는 경제적 안전망을 탄탄히 갖춰야 건강도 챙기면서 오래오래 내 꿈을 펼칠 수 있겠죠. 부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나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여러분 모두 함께 좀 더 지혜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준비만 충분히 한다면 은퇴 후가 결코 악몽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은퇴 후 10억 만든 비밀. 부자들만 아는 단 하나의 법칙.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은퇴 후 10억대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돈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특히 부자들은 돈을 벌기보다 지키고 불리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돈 관리 비법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왜 이 한 가지 법칙이 부자로 가는 길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목표가 명확한 자산 관리.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55세에 은퇴한 김 씨입니다. 김 씨는 직장 생활 내내 안정적인 급여를 받았지만 늘 자산 관리에 서툴렀습니다. 50대 초반에 다가오면서 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감이 커졌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은퇴 후 자신이 얼마를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지출해야 할 생활비, 의료비, 여가 비용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그에 맞춰 자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돈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맞게 나누어 투자하고 지출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자산을 다각화하여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게 했고 그 덕분에 자산이 꾸준히 불어났습니다. 교훈 부자들은 자산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지키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체계적인 계획 없이는 금방 탕진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부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2.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 전략. 두 번째 사례는 박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 부부는 50대 초반에 은퇴했고 그들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꿈꾸며 부동산 투자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경제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박 씨 부부는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식, 채권, 펀드, 금 투자 등 여러 방면의 자산을 분산하면서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산 덕분에 손실을 한쪽에서 보완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박 씨 부부는 부동산 손실을 극복하고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부자들은 위험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을 지속적으로 불리려는 전략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투자할 때는 언제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돈을 일하게 만드는 습관.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던 60대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사업을 하면서 빚더미에 앉았고 퇴직금마저 빚을 갚는데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잃어도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남은 돈으로 돈을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 씨가 선택한 것은 작은 금액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에 투자하면서 작은 돈이 꾸준히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배당금과 이자, 수익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훈: 부자들은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일하게 만듭니다. 저축만으로는 큰 자산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돈을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자산이 커지고 결국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돈 관리가 부자로 가는 길.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돈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 관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위험을 분산하며 돈을 일하게 만드는 습관이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누구나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은퇴 후 10억대 자산을 목표로 삼는다면 오늘부터라도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해 보세요. 은퇴 후 10억 자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관리의 비밀. 앞서 부자들의 자산 관리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자산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불릴 만큼 장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후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빨리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3가지 원칙을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1.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 한 곳에 올인하지 마라.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자산을 한 가지 방법에 집중해서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만 투자하거나 주식만 매달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한 곳에만 몰아넣지 않습니다. 대신 자산을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전략을 취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원칙은 바로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입니다. 60대가 넘었다면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나이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쓸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때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58세에 은퇴한 정 씨를 들어볼까요? 정 씨는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로 꽤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정 씨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습니다.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과 배당주로 나누어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죠. 결국 정 씨는 초기 자산의 손실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은퇴 후에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의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현금 흐름 관리. 돈이 일하게 하라. 두 번째 원칙은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부자들은 항상 자신이 가진 돈을 일하게 만듭니다. 자산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새로운 돈을 벌어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특히 은퇴 후에는 일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벌지 않아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수적입니다. 정 씨의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부동산 시장에 올인하지 않고 채권이나 배당주 같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에 투자하면 일정 금액의 수익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은퇴 후 작은 사업을 시작한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자본을 들여 간단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익을 기반으로 김 씨는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했고 이를 통해 자산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은퇴 후 자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산이 스스로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배당주, 채권 혹은 작은 사업을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지출 통제: 무리한 소비를 경계하라. 마지막으로 다룰 원칙은 지출 통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모았더라도 무리한 소비를 지속한다면 금방 자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박 씨 부부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고 계속해서 여행을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을 기반으로 즐거운 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큰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반면 그들의 친구 이 씨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추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과 사치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소비를 통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은퇴 후에도 자산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은퇴 후에는 고정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한 소비를 지양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부자로 사는 길입니다. 결론: 은퇴 후 자산을 지키는 3가지 비법.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살펴본 3가지 원칙, 즉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 현금 흐름 창출, 지출 통제는 은퇴 후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자들은 이 3가지 원칙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며 그것이 그들을 부자로 만든 비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원칙을 바탕으로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체계적인 자산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고 필요 이상의 지출을 줄인다면 여러분도 부자들이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